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의적 사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생각. 정말로 생각이라는 걸 우리가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들 우리를 호모사피엔스라고 규정하고 생각하는 존재, 뭐 생각하는 인간의 특징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이제 생각이잖아요. 이제 과연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시스템 1, 시스템 2.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일단 이 두 개의 시스템에 주목해야 되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이 시스템은 의외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결론을 내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관, 딱 보고 아는 거, 직관, 딱 보고 내가 나한테 들어온 정보를 그대로 흡수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직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직관 또는 감정. 우리는 이제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이런 직관과 감정에 휘둘리는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슬라이드로 사진 한 장 보시죠. 여러분, 지금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여자분이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뭐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죠. 아주 화가 난 모습이죠. 아주 코를 찡그리고 입을 이렇게 입에 힘이 들어가고 얼굴의 근육을 보아하니 여러분은 이 여자분의 지금 상태를 어떠한 생각이나 사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화났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얼굴을 인지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0살, 그러니까 응애 태어나서 첫 눈이 뜬 그 순간부터 가장 많이 본 데이터가 얼굴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큼 얼굴에 대한 데이터가 많은 그런 존재가 없죠. 따라서 우리는 뭐 복잡한 계산이나 복잡한 생각할 것 없이 어떤 사람의 감정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금방 읽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지금 몹시 화가 났다. 지금 기분이 안 좋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일상생활 하시다가도 뭐 친구나 동료나 뭐 형제, 자매, 뭐 또는 뭐 엄마, 아빠, 교수님 금방 그 얼굴 표정을 읽죠. 그러면 순식간에 지금 엄마 표정이 어떤지, 아빠 기분이 어떤지, 형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아주 rapid processing, 빠르게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의 능력이 있거든요. 자, 반면에 이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39 곱하기 57. 물론 우리는 이걸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딱 보고 직관적으로 딱 보고 곧바로 하긴 어렵습니다. 이렇게 종이나 연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는 뭐 곱셈 79 63 73 21 뭐 59 45 5 35 이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서 천천히 느리게 진행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수학을 또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할 수 있지만은 보통 이런 계산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앞에 누군가의 표정을 읽는다. 이거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거의 무의식적 상태에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데 이런 계산이나 논리적 생각 이런 것들은 시간이 다소 걸리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느리게 진행되는 그런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 캠퍼스 올라오는데 이런 분이 뭐 나눠주고 있으면 눈에 확 띄죠. 이거는 뭐 우리 순식간에 우리의 눈길을 잡아 끌고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휙 바로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 왔더니 옆에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다 그러면은 뭐 알든 모르든 간에 한번 힐끗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는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우리의 사고의 한 특징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한번 보시면요. 딱 보기에 여러분 같은 걸 골라라. 그러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같은 걸 골라라. 그러면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요 작은 사각형으로 쌓여 있는 거, 그다음에 요게 이제 길이가 똑같아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 블록과 요게 똑같다라고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면요, 요 가운데 있는 거를 이렇게 세우면 사실 똑같아지거든요. 지금은 바닥에 펼쳐져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개수를 세어보고 요 모양을 살펴보면 진짜 똑같은 거는 요거랑 요거구나. 그쵸? 그래서 우리는 거의 무의식 중에 순식간에 빠르게 이루어지는 어떤 사고의 패턴이 있고, 또 하나의 패턴은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하나하나 계산하고 따져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하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선분이 6개인데요. 여러분 이 6개의 선분을 딱 보시고 이 6개의 선분의 평균적인 크기, 그러니까 이 지금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어느 게 평균 중간 길일까요? 하면 뭐 어림짐작으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선분의 합을 구하시오. 이 6개의 합을 모두 더한 합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그건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우리가 딱 보고 아는 거,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한눈에 들어오는 어떤 평균적 느낌, 이미지로 대상을 단순화해서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어떤 이 6개의 선분의 원형, 전형적인 모습, 이거를 파악하는 데는 아주 빠릅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크기를 구하라, 이 전체의 수량을 구하라 하면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아주 빠른 사고 시스템, 그러니까 시스템 1이라고 명명되는 Rapid Processing, 빠르게 처리되는 이 시스템 1은 주로 직관, 딱 보고 아는 것, 이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데요. 이 직관은 이 전체의 어떤 전형, 원형을 파악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합, 전체의 크기를 구하는 데는 전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진화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을 재빨리 파악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지각적 요약 능력이 진화적으로 우리에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체를 이어붙이는 어떤 크기의 문제, 전체를 계산해야 하는 어떤 그런 수량의 문제에는 우리 직관이 시스템 1이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6개의 선분의 중간짜리는 어림짐작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이 6개의 선분 전체의 크기, 이 6개의 선분 전체의 어떤 이 총합의 수,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뮬러리어, 너무나 익숙한 뮬러리어 일루전인데요. 여러분 이거 답 알고 계시죠? 그런데 딱 보면 어때요? 그죠? 위에 게 무조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스템 1, 우리의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스템 1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직관은 무의식적으로,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뮬러리어 일루전을 보면 무조건 위가 커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두 선분의 길이가 똑같다는 걸 알죠. 그 사실을 안 뒤에도 선은 여전히 위가 커 보입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한눈에 뭘 파악한다는 거, 뭘 내가 직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볼게요. 여러분 요거 읽어보시면 빨강, 파랑, 노랑, 연두, 주황, 보라, 검정, 회색, 별 문제 없으시죠? 지금
우리 시스템 1은 이렇게 큰 글씨 그리고 이 색깔 이걸 파악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빨강, 주황, 파랑, 노랑 아무 문제 없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글자를 읽지 마시고 색깔을 읽어보세요. 자, 제시해 드릴게요. 자, 글자 읽지 말고 색깔을 읽어보십시오. 잘 되시나요? 물론 뭐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색깔을 읽는 거죠. 예, 파랑, 빨강, 보라, 파랑, 연두, 녹색, 회색, 뭐 노랑, 검정 이런 식으로. 그런데 혹시 이 반에서 잠깐 0.12초 머뭇대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과제가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보이는 색깔 그리고 약간 신경을 써서 읽어야 되는 시스템 2. 지금 요거는 지금 빨강이라고 써놓고 색은 파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요 글씨를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제는 요 색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파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잠깐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요거를 그냥 검정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시스템 1 그리고 천천히 시간을 들이고 의식적으로 계산을 하고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시스템 2가 충돌한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루에 2배씩 자라는 연꽃이 있다. 연꽃이 덮는데 30일이 걸리죠. 그러면 절반만 덮는데 며칠이 걸릴까요? 하나, 둘, 셋, 답. 여러분 혹시 15일이라고 답하셨나요? 15일. 답은 29일이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30일의 절반이니까 15라고 말하면 바로 시스템 1 툭 튀어나오는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시스템 1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시스템 2가 잠깐만 15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 덮는데 30일 걸리니까 절반은 그 앞에 29일이 되는 거죠. 하나 더. 자, 여러분 거대한 암컷 22톤의 암컷 향고래가요. 500kg짜리 대왕 오징어를 잡아먹고 잠시 후에 1.3톤짜리 알을 낳았다면 여러분 이 암컷 향고래의 몸무게는 얼마일까요? 자, 계산하셨어요? 네. 답은 이럴 수가 없죠. 알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향고래는 포유류니까. 그쵸? 그래서 이건 사실 약간 넌센스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 직관적으로 시스템 1이 너무 재빨리 작동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넌센스 퀴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성립하지 않는 문제잖아요. 1.3톤짜리 알을 낳을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요거를 요 계산에 또 몰두해서 이 시스템 1이 이 R을 낳았다는 부분을 놓쳐서 이거를 더하고 빼고 해서 답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 1은 무의식 중에 순식간에 재빨리 rapid processing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시스템 2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천천히 이루어지는 어떤 계산이나 논리적인 추론 이런 데 주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하나 보시죠. 여러분 너무 유명한 몬티홀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이 세 개의 문이 있고 이 두 군데는 염소가 들어있고 한 군데는 자동차가 들어있죠. 두 군데는 염소가 들어있고 한 군데는 자동차가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문을 잘 선택하면 자동차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뭐 이 세 개의 문인데 이 사회자가 여러분이 만약에 1번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회자는 뒤에 뭐가 있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염소가 있는 칸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묻죠. 자, 염소가 있는 칸을 딱 열어주고 여러분 당신은
1번이라는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1번이라고 처음 지목한 이 결정을 바꾸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 그죠? 그러니까 50대 50,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괜히 바꿨다가 여기서 나오면은 여러분 뭐 초중 고등학교 때 그 이 객관식 문제 풀다가 바꿔서 틀리면 더 안타깝잖아요. 억울하고 바꾸지 말 걸. 그런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안 바꿉니다. 그런데 이 2번 염소를 보여주고 바꾸시겠습니까? 하는 순간 바꾸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게 이 몬티올의 핵심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실 몬티올 문제는 이 수학적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요 1번을 택했어. 그런데 2번, 3번 어딘가에 염소와 차가 있다. 염소가 있다. 근데 사회자가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면 차가 있을 확률이 3분의 2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복잡한 통계적 상황이죠.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문제의 핵심은 조건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 하나의 문이 열렸다는 조건이 바뀜으로써 확률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문이 5대5가 아니고 3분의 1, 이쪽이 3분의 2가 됩니다. 이건 뭐 수학적 공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조금 무식하게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가 1번을 선택했을 때 결국은 무조건 바꾸는 게 유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몬티올 문제였고, 이게 이제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수학자들조차도 이거는 이 3분의 1로 늘어나는 게 좀 이상하다라고 문제 제기가 됐는데, 이건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직관이나 불안 때문에 한번 결정한 걸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이 몬티올 문제의 핵심은 새로운 조건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바뀐 거예요. 조건이 바뀐 거죠. 하나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염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시스템 2를 돌려서 지금 새로운 조건이 발생했어. 뭔가 변화했어. 그러니까 전체 계산을 다시 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고 이 복잡한 문제를 그냥 5대5, 여기 아니면 여기, 여기 아니면 여기. 어차피 5대5니까 굳이 일로 바꾸는 게 유리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몬티올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문제의식은,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는 순간 확률이 바뀌므로 문제를 다시 계산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복잡한 문제를 어차피 5대5, 여기 아니면 여기, 50대 50 동전 던지기처럼 쉽게 바꿔 생각한다. 왜 그럴까요? 시스템 2는 좀처럼 작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겁니다. 시스템 2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또 이 시스템 2는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레이지, 게을러요. 게으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기 귀찮으니까 어차피 1번 아니면 3번이야, 5대5야, 바꾸나 마나 똑같아 라는 오류를 저지른다 라는 게 이 몬티올 문제의 교훈이죠. 그 이혜인 나오는 정혜인인가요? 그 무슨 군대에서 탈영병 잡아오는 DP였던가요?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사정이 바뀌었다, 뭔가 조건이 바뀌었다, 그러면 전체 상황을 다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찮아서 직관에 따라서, 아니면 이 복잡한 문제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어차피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은데 그냥 하자 라고 계속 어떤 자기가 처음에 택했던 답을 고수한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죠.
자, 여러분, 요 소리가 좀 안 나와서 불편하실 텐데 요거 잠깐 보시죠. 예. 네. 아이고. 네. 요거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농구공을 주고받을 거예요. 흰색 좀 보시면 자, 이 몇 번, 그러니까 흰색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계산해 봅시다. 예. 지금 이제 제가 틀어드리면은 흰색 옷 입은 이 사람들이 농구공을 주고받을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패스를 했는지, 예, 그걸 한번 세워봅니다. 지금부터 해보시죠. 네. 네, 세보셨나요? 또 여러분 잠깐 한눈 파시면 이거 놓치십니다. 혹시 몇 번 패스했는지 헤아려 보셨나요? 예, 이거 실제로 강의실에서 해보면 뭐 맞추시는 분도 있고 뭐 좀 덜 카운팅 하시는 분도 있고 더 하시는 분도 있는데 답은 네, 네, 15번이죠. 그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간에 네, 고릴라 보셨어요? 고릴라? 고릴라? 다시? 그렇죠. 예, 중간에 뭐 작은 것도 아니고 거대한 고릴라가 지나갔죠. 예,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예, 이게 이제 아, 이게 이 실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놓칩니다. 뭔가에 쑥 주의력을 집중해서 다시 말하면 시스템 2, 시스템 2가 지금 주의력을 집중해서 패스하는 횟수를 세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걸 못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의 인지 자원, 우리들의 인지 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내가 정신을 쏟고 주의를 기울이면 다른 거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보통 무주의 맹시라고 하거든요. 예, 무주의 맹시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네, 무주의 맹시 현상인데요. 네, 네. 이 앞에서 봤던 이 고릴라, 인비지블 고릴라 이 테스트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어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 놀라운 일이죠.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뇌는 이 다양한 감각이 들어올 때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건 버립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죠. 특히나 시스템 2가 어떤 사안에 집중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인지 자원을 총동원할 때 다른 걸 못 보는 그런 주의력 부족 현상이 드러납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인비지블 고릴라 이 무주의 맹시라는 거는 시스템 2가 극단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다른 어떤 이 데이터를 눈앞에 뻔히 지나가는데도 볼 수 없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2는 그만큼 우리의 인지 자원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하나씩. 그러니까 여러분이 흔히들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멀티태스킹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어폰 꼽고 공부하시는 분들,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 더 잘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어폰 꼽고 공부하면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지금 억지로 해야 되는데 귀에서 내가 좋아하는 뭐 BTS나 블랙핑크나 뭐 이런 가수들이 나와 노래해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어폰을 꽂고 공부하면 거기에 신경 쓰다가 내가 정작 주의를 기울여야 할 그럴 집중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라고. 따라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사고 패턴에는 시스템 1이라는 것과 시스템 2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패턴 시스템 1은 아주 재빠르게 처리되고 시스템 2는 느리게 처리됩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사례를 보았지만은 자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밀러 리어 일루전 떠올려 보세요. 거꾸로 된 사살표 때문에 길어 보입니다. 자동적이고 막을 수도 없고 무의식적입니다. 이 연상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건데 바로 이어서 이야기할게요. 그런데 시스템 2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작동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1은 주로 감정적 반응,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는다, 큰 글씨를 읽는다, 뭐 이런 거 있죠. 뭐 누가 옆에서 갑자기 꽝 소리가 들려. 그러면 고개가 휙 돌아가는 거. 자, 시스템 2는 수학, 논리, 추론 할 때. 자, 시스템 1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동적으로 거의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 2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되게 중요한데 게으릅니다. 레이지, 게으릅니다. 잘 안 나오려고 해요. 그러니까 연꽃 이야기 그리고 그 고래 케이스를 보시면 웬만해서는 시스템 1으로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왜? 얘는 한번 작동되면 마치 우리 컴퓨터의 램처럼 한정되어 있고 금방 그 한정된 게 고갈됩니다. 시스템 2는 게으르다. 그리고 쉽게 고갈된다. 이 인지 자원이란 거는 무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또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길게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주의 집중력이 짧은 건 시스템 2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 뒤에 있는 것도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요 시스템 1은 스트레스가 작동됐을 때 스트레스가 생기면 작동됩니다. 반대로 시스템 2는 스트레스가 있으면은 이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주로 시스템 1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스템 2가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1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틀린 거를 시스템 2가 수정하기도 하고 이 시스템 2를 거치는 것들은 상당한 믿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 뭐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도라이버죠. 이거 도라이버라는 프로인데 주제한테 지금 조세호가 파란색 기어 쓸래, 빨간색 기어 쓸래 하니까 지금 당혹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홍진경이 야 니네 파란색 기어, 빨간색 기어 고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가 그걸 왜 못 골라요? 막 그런 상황이죠. 이때 주제가 면접관님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면서 빨간색. 이거 홍진경이 그 선거 때 뭐 스톡홀름인가요? 뭐 어딘가에서 빨간색 옷 사 입었다고 올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오해를 막 불러일으킨 그걸 이제 떠올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는 이런 색이다 하니까 막 티각태각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 보셨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뭐 빨간색 파란색이 뭐 왜 대단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빨간색 기어 파란색 기어가 뭔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상 어소시에이션이죠. 그래서 뭐 지난 뭐 선거 때 특정 방송국에서 이제 그 날씨를 안내하는데 이 파란색으로 1도다라고 이렇게 이 장면을 다른 당에서 문제 제기했죠. 이거 선거운동이다. 뭐 그런가 하면
그 유명인 이분은 또 선거 직전에 이분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붉은색의 2번 뭐 이렇게 입고 나와서 한동안 또 야 뭐 이 뭐 말이 좀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떠올리게 한다. 파란색은 그냥 파란색이 아니고 파란색을 보는 순간 뭔가 떠오른다. 빨간색은 빨간색이 아니고 또 2번과 빨간색이 합치는 순간 혹시 그거 아니야? 이게 바로 연상입니다. 연상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연상 기계입니다.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뭐 여러분 이 아이돌 가수 일본 아이돌 가수인데 이 일본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아마 얘가 이름이 미야와키 사쿠라인가 보죠. 이 생일 축하해 하면서 이 광고를 낸 겁니다. 3월 19일 뭐 몇 년 전이지만 근데 하루 만에 내려갔죠. 이쪽 보시면은 이게 뭔가를 연상시킨다. 이게 뭔가를 연상시킨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건 일장기가 아니라 우길기다. 우길기는 국기가 아니고 전범기다. 전쟁에 사용된 따라서 이 우길기는 우리 같은 이제 피해국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떠오르게 한다. 연상시킨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시스템 1의 특징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동적으로 떠오르거든요. 자, 예를 들면 바나나 구토 전혀 상관이 없는 두 단어잖아요. 바나나 구토. 제가 이 두 단어를 딱 드려도 우리는 이걸 연상을 통해서 연관 짓습니다. 바나나를 먹었는데 상했는지 왜 구토를 했어? 이런 식으로. 자, 또 중요한 거. 이제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알프레드 히치콕인데 이 할아버지와 지금 요 장면을 이 세 장면을 연결시키면은 우리는 별 말을 하지 않아도 할아버지가 엄마와 아이가 놀고 있는 걸 보고 아이고 흐뭇해하는 모습, 인자한 할아버지, 그죠? 요 세 장면을 이으면 우리가 뭔가를 연상하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를 이상한 할아버지로 만들어 볼게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이상한 할아버지가 되죠. 할아버지가 있고 여인이 누워 있고 빙글에 이 할아버지 좀 이상하다. 이 연상작용입니다. 연상작용. 자, 여러분 도로 뭐 가족끼리 지방 내려가거나 아니면 고속버스 타고 내려갈 때 화물차에 눈 그려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눈이 왜 그렸냐면 이 눈을 보고 주의해라. 이 눈이 마주치면서 지금 저기 눈이 있다. 이렇게 각성이 되는 겁니다. 이 기냥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게 연상입니다. 연상. 자, 그래서 뭐 무인 카페에 돈을 넣으시오라고 써놨는데 그 무인 카페 앞에 꽃이 있을 때보다 사람 눈을 그렸을 때 꽃보다 사람 눈을 놓았을 때 훨씬 더 돈을 많이 넣는다. 누가 그렇죠? 커피클럽 눈을 딱 하면 야 너 돈 넣어 하면 나도 모르게 돈을 넣게 된다. 이게 이제 연상작용이고요. 연상작용의 대표적인 효과, 가장 그 중요한 효과 중에 하나가 점화 효과입니다. 점화 효과. 여러분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앞에 성냥을 쭉 놓고 앞에 불을 쫙 붙이면 쫙 붙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접한 정보가 그 다음에 접하는 정보의 이해나 해석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점화 효과라고 합니다. 엄청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뭐 쇼츠를 보시거나 릴스를 보실 때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이렇게 라면 먹는 장면 나오면 라면 먹고 싶어지죠. 점화 효과입니다. 누가 라면 끓이고 라면 먹는 모습을 보면 라면 먹고 싶다. 점화 효과입니다. 그래서 광고나 마케팅 등에서 점화 효과를 많이 쓰는데 이게 대표적인 연상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여러분 또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 후광 효과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그 부분적 속성에서 받은 인상 때문에 전체 평가가 달라지는 거. 이게 이제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영문으로 써 있는 건 뭐냐면 what you see. 당신이 본 것 is
all there is. 당신이 본 게 다야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본 게 다야, 보는 게 다야. 이게 이제 후광 효과인데 대표적인 시스템 1 때문에 발생하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1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연상을 하게 되고 그 연상 효과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점화 효과와 후광 효과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딱 보니까 저 사람 안경도 쓰고 좀 복장도 반듯하니까 공부 잘하나 봐 이런 거죠. 또 얘는 뭐 머리도 염색하고 옷도 뭐 좀 찢어진 거 입고 하니까 아유 쟤는 노는 애인가 봐 이런 게 후광 효과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나 광고에 너무너무 많이 사용되잖아요. 광고 마케팅은 대부분 다 후광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요즘 뭐 제일 잘 나가는 대한민국에 제일 잘 나가는 셰프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무슨 요리사 프로에 나온 다음에 광고를 엄청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특정 프로에서 보여줬던 캐릭터, 그 부분적 데이터가 마치 전체인 것처럼. 그래서 이 광고는 기본적으로 다 후광 효과입니다. 후광 효과. 또 여러분 지난 그 무슨 그 대회에서 여러분 그 탁구 선수 신유빈이라는 선수가 아주 좀 잘하고 있는데 신유빈 선수가 바나나 먹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유빈이가 귀국한 다음에 광고 찍겠다. 여지없이 바나나 맛 우유 광고를 찍었습니다. 이거는 신유빈 선수가 갖고 있는 후광. 탁구를 잘하니까 탁구를 너무너무 잘하고 게다가 거기서 또 바나나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신유빈 선수의 그 기량, 탁구 실력이라는 후광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 효과가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인지적 편안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반복해서 듣거나 본 어떤 내용,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 점화된 생각, 또 기분이 좋다. 이러면은 우리가 되게 머리가 편안해 느껴지고 그러면 친숙하게 느껴지고 진짜라고 느끼고 좋다라고 느끼고 소라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 이어폰 끼고 공부하시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뭔가 잘 된다, 수월하다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유명인들 뭐 반복해서 자주 보거나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이 친숙해지잖아요.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인지적 편안함이고, 근데 이 시스템 2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지적 구도세. 그러니까 인지 자원은 제한되어 있거든요. 이 보시면 지금 이 그림은 제가 챗 GPT 유료 버전으로 그린 건데요. 뭐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 자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웬만하면은 잘 안 쓰고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스템 1에 많은 일을 맡기게 되고 그리고 뭔가 편향된 생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시스템 2가 작동돼서 하나하나 따져보기가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이 저도 좀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강의실에서 내가 대학 때는 말이야,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 그럼 여러분은 아이고 나이든 꼰대 이런 말 하죠. 또 반면에 요즘 좀 젊은 친구들의 어떤 행태, 그죠? 뭐 남이 뭐라든 신경 안 쓰고 내가 좀 하고 싶은 대로 뭐 내가 좀 개인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아이고 저 MZ스럽다라는 말 하잖아. 이런 게 뭐야? 대표적인 고정관념입니다.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런 고정관념이 대표적인 인지적 자원을 덜 쓰고 어떤 상황을 빨리 포착하고자 하는 이 고정관념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레이디 두아에 보시면 사라킴이 사람들은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보고 싶은 걸 믿어 라는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판단할 때 사실에 기반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믿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확증 편향.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에게 유리한 것만을 믿고 그 사람을 욕하거나 나쁜 점이거나 단점은 안 보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뭐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어떤 정치인을 좋아하면 그 사람한테 유리한 정보만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는 거, 이런 걸 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이 확증 편향도 대표적인 인지적 구도세의 현상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예,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이 그림을 딱 보면 아마 허그하고 있는 두 앞에 여자처럼 보이는 분이 계시고 뒤에 남자처럼 보이는 분이 이렇게 백허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고래 안 보이세요? 고래? 고래. 예, 고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래도 있지만은 선택적 지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다는 거는 모든 데이터를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해 가능한 거, 내가 보고자 하는 거, 자신에게 유리한 거, 예, 또 나의 어떤 경험이나 습관. 그래서 우리가 본다는 거는 있는 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선택적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인지적 구도세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인지적 구도세 현상 중에 하나 자아고갈이라고 있어요. 자아고갈. 예, 자아고갈. 그러니까 내 자아가 배터리처럼 고갈되는 겁니다. 어떨 때 그래요. 처음엔 잘 참죠. 그러니까 자기 통제나 집중력을 발휘하면은 심적 고갈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미적분을 열심히 풀었다던가, 뭐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밤을 새웠다던가, 그죠? 또 어떤 뭐 뭔가를 열심히 뭔가 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인지 자원을 고갈시켰어.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의지력이 소모되면, 이 의지력은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요. 이 의지력이 소모되는 순간 나쁜 습관이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2가 소모되면 시스템 1,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을 직관적으로 판단한다거나 이걸 따져보고 계산해야 되는데 됐어 그냥 빨리, 이렇게 나쁜 습관이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지 자원이라는 거는 한정되어 있고 이거를 잘 배분하고, 그리고 너무 고갈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갈됐을 때 내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시스템 1이 하자는 대로 직관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거잖아. 열심히 막 뭐 공부하고 과제하고 그러면은 집에 가서 단 거 이런 게 있어. 그럼 먹고 싶잖아요. 이거 통제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거 단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칼로리도 높고 살도 찌고 혈당도 높이고 안 되는데 먹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의지력은 일종의 근육 같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도 그렇고 주의력도 그렇고, 혹시 집중력 주의력이 너무 짧다 그러면 조금 연습하시면 무한대로 늘어나진 않지만 일정 정도 늘릴 수 있다, 근육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를 총 정리해 보면 결국 우리는 생각보다 생각하지 않고 답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연상,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연상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이죠. 영어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고, 연상은 이미지를 연결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에 대해 살펴봤고, 이 인지적 구도세는 시스템 2인데요. 이 시스템 2가 갖고 있는 특징이죠. 시스템 2는 게으릅니다. 잘 작동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더라도 닳습니다. 배터리처럼. 그래서 아껴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인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를 최소화하려고 해서 나타나는 편향들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확증 편향, 선택적 지각.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고정관념으로 보지 않는가? 내가 지금 확증 편향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본 게 부분적이고 선택적이지 않은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자아고갈도 이 인지적 구도세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고, 그래서 우리가 나쁜 습관이 돌출되지 않도록 의지력
이것을 우리 한정된 인지 자원을 잘 관리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야구 선수 예를 들었는데 외야수들이 이 공을 잡을 때 이 복잡한 무슨 뭐 포물선의 방정식이나 미적분을 푸는 게 아닙니다. 이 외야수가 공을 잡을 때 지금 이 공의 궤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을 응시하면서 이 공의 궤적을 계속 응시하면서 응시 각도가 일정해지도록 이렇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이 쭉 떨어져 나올 때 이 공을 응시하면서 이 응시 각도, 이 각도가 일정하게 되면 그쪽으로 향해서 뛰어가서 탁 잡는 거죠. 만약에 이 공이 내 머리 위로 온다. 그러면 이제 에, 내가 이 뒤로 뒤로 후진을 해야 될 것이요. 이 앞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때 복잡한 사실 이 공이 날아오는 변수가 많잖아요. 바람도 있을 수 있고 휘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외야수들은 단 하나의 시각적 정보, 다시 말하면 이 공이 떨어지는 각도를 응시하면서 그 응시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낙하 지점을 예측해서 딱 잡는 거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구 선수들이 복잡한 미적분을 풀거나 포물선의 방정식을 풀지 않는다. 어, 오랜 경험과 이 연습의 결과로 이 공의 각도, 공이 떨어지는 각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그 시선만을 따라다닌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복잡한 사고, 합리적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간편하고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론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이제 게이지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시선 휴리스틱 또는 응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휴리스틱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휴리스틱이란 말은 어림짐작, 간편법 또는 인지적 단축키라고도 하는데요. 주로 정보가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할 때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해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휴리스틱인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모든 걸 다 따져봐서 결론 내리면은 이 정보 과부하가 됩니다. 너무 힘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지적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이런 문제에 그거를 뭐 다 따져보고 칼로리 따져보고 영양 따져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녁에 점심에 라면 먹었으니까 저녁에 밥 먹을까? 이렇게 해서 밥 먹지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여러 문제가 복합적이고 복잡하게 펼쳐지는데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편법의 단점은 그래서 편견이나 편향에 빠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휴리스틱의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는 휴리스틱인데 사실은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고 합리적으로 계산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장 손쉽고 빠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이 기능, 그걸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마트에 가시거나 뭐 온라인 쇼핑몰 마찬가지죠. 온라인 쇼핑몰에 갔더니 내가 담아놨던 장바구니 담아놨던 마음에 드는 바지가 3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뭐 7만 원. 그러면 싸다. 사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2만 1천 원 20% 할인. 그런데 이제 요게 기준점 2만 6천 원에서 2만 1천 원이다. 그럼 값이 떨어졌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이런 게 대표적인 기준점 또는 앵커링 휴리스트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정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초기 정보가 기준이 돼서 이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21%, 20% 할인 이런 걸 보면 값이 떨어졌다, 싸졌다. 이런 느낌을 주게 하는 이게 이제 기준점 휴리스틱 또는 앵커, 그러니까 닻을 내리듯이 이게 딱 기준이 세워지면서 뭐 앵커링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 휴리스틱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마트 장 볼 때,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끝에가 보통 여러분 요즘 보면 뭐 49,800원, 뭐 39만 9천 원 이러면 앞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 뭐 1, 2천 원, 1, 2만 원 차인데 싸게 느껴집니다. 이게 기준점 휴리스틱, 앵커링 휴리스틱의 대표적인 사례죠. 또 뭐 예컨대 소개팅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을 소개해요. 그래서 야 걔는 되게 지적이야. 근데 B는 야 걔는 질투가 좀 많다. 또 A는 야 게다가 근면해. B는 좀 고집도 있어. 또 A는 충동적이야. 걔가 좀 가끔 충동적이지. 그죠? 예, 그리고 A는 고집도 있어. 예, 근면해. 자, 사실 똑같죠, 데이터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뭘 앞에 놓느냐에 따라서 A의 인상과 B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준점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초기 정보값 또는 기준점을 따라서 이후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 이게 이제 기준점 휴리스틱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런 휴리스틱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우리가 자주 쓰는 간편법, 우리가 자주 쓰는 휴리스틱 중에 하나가 이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네, 가용성 휴리스틱. 그러니까 어떤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로 크기나 빈도를 판단하는 간편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 전체가 모든 정보인데 이 빨간 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쓰는 이 정보는 어, 최근일 것일 최근의 일일수록 더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또 자주 일어나는 일일수록 극단적인 사례, 또 생생한 거,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머리에 빨리 떠오릅니다. 뭐 당연하죠. 저번에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은 인물을 떠올려봐라 했더니 직전에 봤던 무슨 아티스트, 직전에 봤던 무슨 뭐 내용,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자주 이게 머릿속에 빨리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인물을 떠올려보라 했을 때 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거 왜 떠올렸어? 라고 물어봤더니 수업하기 직전에 봤던 영상에 나왔어요. 또는 뭐 수업하기 직전에 봤던 뭐 어디서 나왔어. 이런 식으로 최근에, 자주 또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 뭐 끔찍한 사례 또는 생생한 것, 부정적인 것 이런 것들이 머리에 빨리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전체 정보를 좌지우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뭐 간단한 예로 무슨 사건이 났어. 야, 뭐 배가 빠졌대. 배가 침몰했대. 그럼 아이고 이제 배는 무서워서 못 타겠다. 뭐 비행기 사고가 한 번 났어. 그러면 야, 이거 비행기 무서워서 타겠나? 그죠? 예, 여러분 이게 뭐 정말 그럴까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제주항공인가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큰 사고 났잖아요. 그 이후에 제주항공을 사람들이 상당 기간 이렇게 회피합니다. 안 타려고 하죠. 그게 대표적인 가용성 휴리스틱이죠. 또 최근에 또 싱크홀 많잖아요. 싱크홀 참 이거 무서운 건데 저도 학교 등교하다가 학교 오다가 한번 이거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은 그 앞에 차들이 서 있길래 뭔가 했더니 이 싱크홀이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싱크홀이 났어. 그럼 아이고 이거 무서워서 도로 못 나가겠어. 그죠?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또 뭐 최근에 그 전기차를 많이 쓰니까 뭐 전기차에서 화재가 나기도 하죠. 그러면 야 전기차는 그 배터리가 화재가 날 수 있어서 위험해. 이런 게 다 가용성 휴리스틱.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빨리 떠올릴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전체 정보를 판단하는 그런 휴리스틱 중에 하나고요. 너무너무 많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휴리스틱이에요. 그럴 때 사실 따져보면 비행기 사고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생기는 교통사고보다 훨씬 적습니다. 만약에 합리적으로 따지면은 수학적, 합리적 따지면은 정말 이 교통사고가 훨씬 많기 때문에 자동차가 더 무서워야죠. 근데 그렇지 않는다. 자, 또 하나는 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미 옥자인데 31살의 미혼 여성입니다. 아, 뭐 똘똘하고 직설적이다. 대학에선 철학을 전공했고 또 학교 다니면서 차별 사회정의에 관심이 깊었다. 또 뭐 반핵 시위, 반전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럼 이 사람은 은행 창구 직원일 가능성이 많은가? 사회운동의 1번이냐, 2번이냐? 그럼 사람들이 요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2번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예, 여기 뭐 린다라고 돼 있지만 요 옥자라는 린다라는 사람이 은행 창구 직원이 훨씬 더 많으니까 A일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정보만을 가지고 이 사람이 B일 것이다. 이런 정보만 가지고 이 사람이 B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 이게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대표성 휴리스틱.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휴리스틱이 대표성 휴리스틱이죠. 대표적인 게 글쎄요. 저는 이거를 잘 모릅니다만은 이게 MBTI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대표성 휴리스틱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T라고 합시다. 최근에 학교 후배하고 카톡을 하는데 자기가 T형 엄마래. 그래서 난 T형 엄마라고 해서 그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자기 이거 이제 이 MBTI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T형.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뭐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고형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엄마로서는 T인지 모르겠지만은 내 후배로 봤을 때는 안 그렇거든요. 엄청 감정적이거든요. 직관적이고 무슨 말이냐? E, S, T, J 이 한 글자만 가지고 한 사람을 다 규정할 수 없죠. 사람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한 사람을 판단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게 이 MBTI잖아요. 근데 이제 MBTI는 대표적인 대표 대표성 휴리스틱이죠.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떤 특징만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T형인 전부 다 사고형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도 어떨 때는 감정적이고 또 어떨 때는 직관을 막 활용하기도 합니다. 예. 또 외향적이기만 한 물론 외향성이 강한 사람은 있지만 오로지 외향적인 사람은 또 없죠. 외향적이다가도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향적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대표성 휴리스틱의 사례가 저는 MBTI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흑인들은 농구를 잘한다. 흑인들은 뭐 저희 시대의 영웅이었죠. 시카고 불스의 마이클 조던인데 요즘은 스테픈 커리죠. 요즘은 스테픈 커리. 스테픈 커리도 당연히 흑인이고 이 흑인들은 농구를 잘한다. 아니 근데 뭐 농구 흑인만 있는 거 아니죠. 백인도 있습니다. 아시아인도 있고 물론 뭐 잘하긴 하지만 또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다. 예, 일본 사람들 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예, 일본 사람들 친절한 사람은 물론 대체적으로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어떤 하나의 정보만 가지고 그 전체를 대표하려고 한다. 이게 대표성 휴리스틱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이런 유사품들입니다. 저도 이거 사러 갔다가 이거 많이 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개장 사발면이 너무나 대표적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흉내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대표성 휴리스틱의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직관에 마구마구 휘둘려요. 그래서 기준점 휴리스틱, 그다음에 가용성, 회상용이성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대표성 휴리스틱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 이 3천만 원을 벌 확률 100%, 4천만 원을 벌 확률 80%와 한 푼도 벌지 못할 20%.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A를 택하죠. 그건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B가 훨씬 이익이죠. 예, 이거는 이 4천만 원 벌 확률 80%, 한 푼도 못 벌 확률이 20%이기 때문에 요 48, 32, 그러니까 3,200만 원입니다. 요게
이 B가 낼 수 있는 이익의 전체가 수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를 택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요? 왜 A를 택할까? 많은 사람들이. 물론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A를 택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100을 얻었을 때보다 100을 잃었을 때 더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위험과 손실에 대해서는 훨씬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A를 택하려고 한다. 반대로 이번엔 떨어져. 그죠? 그래서 3천만 원을 잃을 확률이 100%, 그 다음에 D, 4천만 원을 잃을 확률 80%, 한 푼도 잃지 않을 확률 20%. 위험이 닥쳤습니다. 어차피 닥쳤는데 이럴 때는 위험이 확정적일 때는 조금이라도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D를 택합니다. D를 택합니다. 그래서 요 적지만 20% 확률에 한번 도박을 걸어보는 거죠. 자, 지금 이 두 사례로부터 전망 이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런 사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수반하는 대안들 사이에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지? 이게 이제 전망 이론인데요.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원을 얻었을 때보다 100원을 잃었을 때 인간은 훨씬 더 심리적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손실에 훨씬 예민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이 손실을 피하려는 손실 회피적인 성격인데, 따라서 우리는 이 전망 이론의 핵심은 우리는 수학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의 판단은 제한된 합리성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00달러를 딸 확률이 95%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 이 위험을 회피합니다. 이익이 확실할 때는 위험을 회피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실망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혹시 이거 괜히 욕심부려서 하나도 못 먹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이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불합리하더라도 그 타협안을 수용합니다. 반대로 아까 예를 들었죠. 손실이 확실해. 손실이 확실할 때는 오히려 이 희망이란 감정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20%의 비록 적은 확률이지만 20%의 확률로 내가 하나도 안 잃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이라는 감정 때문에 위험을 추구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하시겠나요? 자, 어떨 때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해. 어떨 때는 위험을 추구하려고 해. 그게 뭐라고? 감정 때문에. 두려움, 희망. 또 보세요. 아래 보시면 1만 달러를 딸 확률이 5%밖에 안 돼요. 그럼 거의 이거는 그 낮은 확률이잖아요. 이때는 오히려 위험을 추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로또를 생각해 보시면 쉽죠. 여러분 로또의 1등에 맞을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삽니다. 뭐 한 장도 사고 뭐 5장도 사고. 왜 그래요? 왜 그래? 왜냐하면 내가 혹시 1등에 맞을 수 있다라는 희망 때문에 5,000원, 10,000원을 버리는 위험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그 10,000원 그거 로또 사지 말고 그냥 뭐 너 맛있는 거 사 먹자. 또는 뭐 책 하나 사서 봐. 그래도 거절하죠. 아니야. 나 10장 살 거야. 혹시 알아? 이거 내가 1등 맞으면 말이야. 난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감정 때문에 때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위험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쪽은 뭐냐면 이쪽은 1만 달러를 잃을 확률이 5%. 자, 이번에는 거꾸로죠. 잃을 확률이 거의 없어. 근데 혹시나 5%에 내가 걸려들까봐 두려워. 그래서 위험을 회피합니다. 이게 뭐예요? 보험이에요, 보험. 보험. 사실 뭐 요즘 보험 엄청 많이 들잖아요. 뭐 실손보험이다, 뭐 암보험이다, 무슨 저 자동차 보험이다. 보험을 왜 들어요? 보험은 혹시나 내가 큰 병에 걸렸어. 뭐 또는 큰 사고를 냈어.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확률은 매우 떨어지지만 확률은 5%밖에 5%뭐 1% 2% 5% 확률은 매우 떨어지지만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회사가 제안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안에 저도 매달 거의 몇십만 원씩 보험회사에 돈을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왜?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한다는 거는 그렇게 완벽한 객관적이고 완벽히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합리성이 아닙니다. 예, 감정이 마구마구 개입됩니다. 보세요. 두려움, 희망,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어떨 때는 터무니없는 위험을 추구하고 하기도 하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타협안을 수용하기도 하는 것. 이게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합리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게 이 전망 이론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생각을 하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는가, 생각하는 존재인가, 라는 문제를 던졌는데,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보니까 때로는 무의식 중에, 때로는 순식간에, 때로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휴리스틱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전망이론이죠.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어떤 이 우리의 두려움 또는 어떤 희망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꼭 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제한된 합리성이다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 때로는 너무 직관에 휘둘리고 감정에 휘둘리고 여러 가지 편향에 깊이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수업 내용을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